And then he made me wear it. Then he told me to fuck her. And I did. I fucked her. Oh God, oh God, oh God, he had a gun in my mouth. The fucking gun was in my throat. Fuck. 데이비 핀처의 감독 영화 세븐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명작으로 꼽힐 만큼 영화의 스토리와 구성, 촬영 기법 등 뭐 하나 흠잡을 곳 없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영화 세븐에는 감독이 관객에게 보내는 숨겨진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당신이 모르고 봤다면 그냥 지나쳤을 영화 세븐을 이해하는 7가지 방법을 오늘 소개하려 합니다. 밀스는 범죄가 팽배한 한 도시로 정근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명퇴까지 7일을 남겨둔 소머셋 형사와 만나게 되는데요. 어느 날 범상치 않은 사망사건을 시작으로 범행 현장에 남겨진 메시지와 함께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살해당하기 시작합니다. 소머셋은 범인이 현재 성서에 나온 7가지 죄악과 연관지어 살인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을 포함해 총 7번의 살인사건이 더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건은 소머셋의 예측대로 탐식, 탐욕, 교만, 정욕, 나태, 시기, 그리고 분노, 이를 쫓는 두 형사 밀스와 소머셋은 범인의 코앞까지 추격하지만 이내 실패하고 수사는 난항을 겪는 가운데 범인 존 도우는 직접 자수하게 됩니다. 아직 7개의 죄악까지는 2개가 남은 상황. 존 도우는 2명의 희생자가 있는 곳으로 안내할 테니 형사 밀스와 소머셋을 함께 동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가 보내온 한 택배, 그 안에는 밀스의 아내 트레이시의 머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존 도우는 밀스에게 자신이 밀스의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시기했고 그래서 트레이시를 죽였으며 그것이 자신이 저지를 죄악,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죄악, 분노에 사로잡힌 밀스는 존 도우를 쏴 죽이게 되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일각에서는 이렇다 할 반전 하나 없는 밋밋한 스릴러 영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화의 각각의 요소를 좀 더 세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영화 세븐은 그로테스크적 코드, 다시 말해 모순이라는 키워드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철저히 성서의 내용에 입각해 심판에 가장한 살인을 저지르는 존 도우. 하지만 살인하지 말라라는 성서의 계명에 역행하는 그의 모순된 행동, 또 탐식으로 삶을 이어가는 사람을 탐식으로서 죽게 한 것, 나태, 정욕 등등 그 죄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죄로서 삶을 마감하게 되는 아이러니컬함을 보여줍니다. 항상 비가 내리는 배경에서 마지막 충격적인 결말을 앞두고 오히려 날이 개며 아름다운 석양이 비추는 날씨, 소머셋이 증거를 찾기 위해 도서관을 찾았지만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선율의 G선상의 아리아 등등, 이 모든 모순들은 성과 악, 숭고함과 잔인함 등 상반되는 이미지로 각자의 짝들과 대조되어 관객들로 하여금 모순적이고 찝찝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이렇게 썼다. 세상은 멋진 곳이고 그것을 위해서 싸울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나는 후자에 공감한다. 어찌 보면 이 영화의 모순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대사입니다. 실컷 암울한 도시와 그로테스크함, 평범하지 않은 잔인한 사건들을 쭉 나열한 뒤에 다소 결의에 찬 소머셋의 첫 대사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2시간 동안 써내려왔던 모순의 대서사시를 미궁에 빠뜨리는 대사라고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대사엔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당시에 거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흐름과 다르게 이 영화는 너무 비극적인 결말 때문에 수익성에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영화사는 세븐의 시나리오 결말을 다양하게 수정한 후 여러 감독들과 접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핀처 감독은 세븐의 바꾸기 전 원래 시나리오를 보고 더 마음에 들어했고 이걸 진행하기로 했으며 주연 배우 브래드 피트 또한 이 엔딩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말을 바꾸려는 영화사와 계속 충돌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결말의 다른 진행을 슬쩍 들여다보면 이라는 마지막 심판 분노에서 택배 상자 안에 살해된 트레이시의 머리 대신 밀스가 키우던 개의 머리를 집어넣는 엔딩, 이하는 끝끝내 범죄자를 쏘지 않는 엔딩, 제가 봐도 지금의 결말이 제일 좋아 보이긴 합니다. 결국 원 시나리오대로 갔지만 너무 암울한 마무리가 이내 석연치 않았고 그에 대한 타협점으로 현 대사가 삽입된 것이 아니냐라는 썰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중성과 작품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이죠. 결국 무언가 영화에 심오한 메시지를 주는 듯한 마지막 대사는 사실 아무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화 세븐은 밀스와 소머셋의 버디 형사극이지만 영화를 본 관객들은 달라도 너무 다른 밀스 형사와 소머셋 형사의 온도차를 절감하게 되고 이내 그 둘에 대한 불편함이 입안의 씁쓸함으로 남아 한동안 가시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나이, 형사 경력, 성격, 수사 방법, 심지어 결혼의 유무까지도 완전히 다른 둘은 초반부터 삐걱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한 씁쓸한 뒷맛이 영화 중반부 저녁 식사 초대로 함께한 이후로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밀스는 생각보단 행동이 먼저 앞서서 움직이는 스타일, 소머셋은 한 발 물러나서 행동보다 충분한 생각을 거친 후에 신중히 내딛는 스타일. 이 둘은 후반부 서로의 중간 지점을 찾아가며 밀스는 보다 신중해지고 소머셋은 보다 행동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영화에서 그로데스크한 장면을 통해 보여주는 불안감, 긴장감 속에서 유일하게 관객들로 하여금 안정감을 부여해주는 장면인데요. 굳이 이 둘의 대조적인 모습을 해소한 이유는 결국엔 영화 세븐도 범인을 추적해야 하는 스토리상 버디 형사물이고 전형적인 클리셰인 둘이 힘을 합쳐 범인을 잡는다는 안정적인 프레임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또 영화의 유일한 안정감으로 관객에게 죄어오는 긴장감 속에서 잠시나마 얕은 휴식을 준다는 것, 그리고 안정적인 장면을 통해 대조 효과로서 앞으로 다가올 장면에 대한 긴장과 공포감을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존 도우의 뜻은 김아무개다. 다시 말해 특별히 누군가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처럼 그냥 이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지칭하기도 하고 특징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존 도우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없을 뿐더러 그저 살인을 자행하는 데 몰두할 뿐이죠. 따라서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역할의 이름이 김아무개다? 이것은 존 도우는 그저 관념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빗 핀처 감독은 악역을 맡을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을 듯한 배우가 필요했습니다. 유명한 배우가 한다면 그 배우의 이미지 때문에 관객의 무의식에서부터 이미 관념적인 존재, 존 도우의 의미를 상실해버리기 때문이죠. 따라서 당시 유명하지 않으면서 연기력은 뛰어난 배우 케빈 스케이시가 낙점된 것이죠. 이러한 관념적인 존재로 대표적인 악당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다크나이트의 조커. 조커 또한 관념적인 존재로서 악당의 캐릭터가 아닌 마치 그 영화에서 하나의 개념, 환경, 조건처럼 작용합니다. 물론 이러한 악당들도 본인 자체에 무언가 철학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존 도우는 세상은 악의 천지니 성경을 토대로 심판해야 한다. 조커는 사람들은 본래 악의 본성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모순덩어리에 금방이라도 깨지기 쉽고 지속 불가능한 불완전성을 갖습니다. 쉽게 말해 그저 사회를 어지럽히는 장치적 요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와 반대로 악역이 캐릭터로서의 기능을 다 하는 경우가 양들의 침묵의 한니발 렉터, 극중 스털링에게 교훈과 가르침을 주기도 하면서 또한 본인은 철저히 자신의 철학 안에서 움직이며 살인마로서의 잔혹한 면도 톡톡히 보여줍니다. 존 도우는 매우 완벽주의자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자신이 세워놓은 틀과 규칙 안에서 철저히 살인을 이행하고 평상시 있었던 일에 대한 생각을 기록한 노트만 2,000권에 달할 정도로 편집증적인 면모를 또한 보여줍니다. 특히 살인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첫째로 죽는 자는 그 죄를 지어야 한다. 예를 들어 탐욕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탐욕이란 죄를 지은 자여만 합니다. 둘째로 죽은 자는 그 죄의 대가로 죽고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많은 이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개방적인 장소와 상징적인 살해 방법을 택합니다. 마지막 셋째, 죽은 자는 죄의 성격을 띤 살인 방법으로 죽어야 한다. 탐식을 행한 자는 과식을 통하여 죽게 하고 정욕을 탐한 자는 성관계를 함으로써 죽게 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마지막에 살인의 규칙은 깨지게 됩니다. 7번째 죄악 분노는 희생자가 죄와 관련이 없는 사람 트레이시였고 죄의 성격을 띤 살인 방법 또한 아니었습니다. 6번째 죄악 시기는 존 도우 자신이 자행한 죄악으로 밀스 형사의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시기했으며 이로 인해 밀스의 아내 트레이시를 죽이게 됩니다. 마지막 택배 상자에서 아내의 시신과 자신 또한 몰랐던 임신 사실을 전해들은 밀스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신의 뜻대로 진행된 사건에 존 도우는 만족의 웃음을 짓습니다. 이로 인해 존 도우가 주장하는 마지막 죄악 분노로 밀스는 존 도우를 그 자리에서 쏴 죽이게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7번째 죄악 분노는 유일하게 희생자가 밀스가 아닌 아내였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큰 아픔,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와 곧 태어날 자식을 함께 잃은 슬픔인 거죠. 모순적이게도 성서에는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결국 존 도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성서 해석으로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관철시키는데 지나지 않는 그냥 미친놈입니다. 존 도우는 영화에서 단순한 심미적 장치일 뿐입니다. 그의 행동에 대의적 명분이나 사회적 의미가 투영되는 독자적인 캐릭터가 아니라 존 도라는 미치광이 장치를 가동하고 그로 인해 주변 인물과 배경과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움직이는지 관찰하고 진행시킬 뿐인 거죠. 존 도우는 왜 갑자기 희생자를 밀스 형사로, 그것도 바로 옆에 있는 소머셋은 그냥 놔두고 밀스만을 선택했을까 하는 물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영화의 핵심입니다. 본래 6번째, 7번째 죄악에 두 형사는 해당하지 않았지만 영화 중후반부에서 두 형사가 범인인 자신의 집을 알아내고 찾아왔었던 사실에 매우 감탄하며 결국 범인은 자신의 살인 계획을 수정합니다. 왜 밀스로 바뀌었을까? 초반에 소머셋은 이 부부의 살인 현장에서 애들이 살인을 봤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동료 형사는 이에 집에 가서 발이나 닦고 잠이나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지금 이 험난한 세상은 과연 아이를 낳아서 키울 만한 세상인가? 라는 질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아이라는 존재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영화는 존 도우라는 장치를 통해서 당시 임신했던 트레이시를 살해하는 것으로 그러한 세상이다 라는 결말의 도장을 쾅쾅 찍어버린 것이죠. 이 영화 곳곳에는 무관심이 팽배합니다. 7개의 살인사건을 제외하고도 2건의 살인사건이 더 존재하는데요. 소머셋이 살인 현장을 아이들이 봤을까라는 질문에 헛소리 말고 은퇴나 하라는 형사의 말, 택시 안에서 살인사건 현장을 그냥 지나치는 소머셋의 모습, 살인사건 현장에서도 무성의한 대답을 늘어놓는 목격자 등등 일일이 늘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무관심의 키워드는 이 영화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7개의 살인사건이 주 스토리인 영화에서 굳이 무관심이란 키워드를 이렇게나 많이 넣은 것은 다시 말해 감독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키워드는 무관심이고 이것을 7개의 살인사건이란 화려한 불빛 아래 숨겨놓고 관객이 직접 찾기를 바란 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8번째 죄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물음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영화를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이라면 존 도어에 의한 희생자는 임신했던 트레이시의 태아까지 합하여 총 8명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또한 8번째 죄악의 존재를 반증한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8번째 희생자와 그 죄목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8번째 죄목의 살해자는 누구일까요? 존 도어?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 속 사람들의 무관심으로부터 무관심했던 관객, 바로 나 자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긴 리뷰 다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땡큐.